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1일인데요. 오늘 다룰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을 쭉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쵸. 기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가 보였죠. 맞아요. 막 수십조가 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모주 논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곳버스 투자 행태, 그리고 4조 원대 강남 빌딩을 둘러싼 거대 기관들의 싸움, 마지막으로 지역 지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1조 원대 관광단지 개발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 설계된 판이냐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오늘 다룰 사건들도 개인과 기관이라는 아주 다른 체급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죠. 공모주 시장 이야기인데요. 독자님들,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려고 수억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일주일 뒤에 달랑 벽돌 한 장 받고 심지어 그동안 묶인 내 돈에 이자는 은행이 다 가져간다면 어떠시겠어요? 등장황이 하러 가셔야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이게 매일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LGCNS 청약 때 무려 21조 원이나 몰렸는데 정작 투자자분들 돈은 일주일 가까이 묶여 있으면서 이자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2,000원 청약 수수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증권사들은 그 엄청난 묶인 돈, 즉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서 쏠쏠하게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죠.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작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러냐면 배정 방식의 구조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례 배정이랑 균등 배정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비례 배정은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 비례해서 주식을 더 주는 방식이고, 균등 배정은 최소 청약금만 내면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아, 돈 많은 사람이 더 가져가거나 아니면 최소한만 내서 찔끔 받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자체가 전체의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관 투자가들이 싹쓸이해가는 구조인 거죠. 와, 70% 이상을 기관이 가져가요? 게다가 기관은 개인처럼 처음부터 증거금을 100% 다 낼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 돈만 수십조가 묶여서 증권사 이자 노름에 쓰이는 거네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박용진 규제 합리화 위원장도 아파트 청약이랑 비교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이정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증권사가 그 증거금 이용료를 투자자한테 돌려주게끔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 드디어 법이 바뀌는 건가요? 그럼 증권사들은 반응이 좀 안 좋겠네요. 엄청 반발하고 있죠. 근데 증권사들 방어 논리도 들어보면 경제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핑계, 아니 근거를 대나요? 조 단위 자금이 움직이는 대형 IPO 때는 그 마감일에 맞춰서 외부에서 단기 자금을 급하게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결제 시간차나 전산 딜레이 때문에 실시간 예치 비율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 돈이 21조나 들어왔는데도 밖에서 또 돈을 빌려야 한다고요? 네, 규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단기로 빌려오는 이자가 운용 수익보다 비싸지는 이른바 역마진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증권사들 항변입니다. 자기들도 무위험으로 꿀만 빠는 게 아니라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백오피스 고충은 알겠지만 사실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거든요. 수천만 원 넣어서 고작 몇 주 받는데 이런 바늘구멍 같은 상황이니까 소액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적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 가장 위험한 길, 초고위험 상품으로 몰리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제가 NH투자증권 데이터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잖아요. 이른바 곳버스라고 하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상품인데 여기 투자한 분들의 무려 99.99%가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99.99%면 사실상 그냥 전원이라고 봐야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6.19%예요. 아니 최근 시장이 무슨 엄청난 폭등장도 아니었고 그냥 위아래로 널뛰게 하는 장세였는데 왜 이렇게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곳버스, 그러니까 지수 하락할 때 하락분의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의 치명적인 함정 때문입니다.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음의 복리 효과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숫자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원금이 100이라고 쳐보죠. 만약 지수가 20% 빠졌다가 다시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100이 될 것 같지만 100에서 20% 빠지면 80이죠. 거기서 20% 오르면 80에 20%인 16이 더해져서 96이 됩니다. 아, 가만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원금은 4%가 날아간 거네요? 네. 근데 곧버스는 2배잖아요.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원금이 그냥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든 틀리든 변동성 장세에서는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돈이 삭제되는 구조인 거죠. 와, 롤러코스터 한가운데에서 역방향으로 2배 판돈을 걸고 있는 셈이네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고버스 투자자의 절반 이상 한 52.9%가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국모주는 돈 많은 기관에 밀리고 우량주 사기엔 시드가 적으니까 극단적인 베팅에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심지어 여기서 손실 보고 남은 돈 빼서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단기 갈아타기 하는 패턴도 많다고 기자님이 분석하셨더라고요. 아, 전문가들이 그래서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군요. 게다가 KB증권 리서치 본부장님 같은 분들은 대형 반도체주 전망을 되게 좋게 보시잖아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유지하셨던데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하락에 베팅한 곧버스 투자자분들한테는 완전 악재인 거고요. 그렇죠. 거대한 시장의 파도를 개인이 타이밍 맞춰서 이기려다 보면 계좌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매일 호가창 보면서 피말리는 싸움을 할 때 완전 딴 세상에서 묵직하게 싸우는 큰손들도 있죠. 네, 이제 단위를 확 키워보겠습니다. 시선을 수조 원대로 돌려서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4조 원짜리 초우량 자산 센터필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대 기관들끼리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자금을 대는 이른바 물주인, 즉 기관 투자가죠. 국민연금과 신세계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빌딩을 직접 굴리는 위탁운용사, 즉 GP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LP들이 GP를 하루아침에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센터필드면 공실도 없고 연간 배당원만 300억 원이 나오는 진짜 알짜배기 랜드마크잖아요. 관리인인 이지스 자산운용 대표님이 운용을 엄청 못한 것도 아닌데 굳이 CBRE 코리아까지 주관사로 선정해가며 쫓아내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뢰 훼손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신들의 경영권을 외부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인수 후보자들한테 회사를 어필하려고 LP인 국민연금과 신세계 쪽의 기밀 정보를 동의도 없이 노출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관리인이 자기 몸값 올리겠다고 집주인 금고 비밀번호를 동네방네 떠벌린 격이네요.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 입장에선 진짜 선을 제대로 넘었다고 봤겠어요. 맞습니다. 기관 세계에서 수익률 이상으로 중요한 게 보안과 룰인데 그걸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깼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가차없이 자른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지스 자산 운용도 그냥 순순히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기존 운용사가 이 센터필드 지분 0.5%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엔 50억이었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뛰어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이 지분 문제는 어떻게 풀리나요? 그 0.5%가 제일 큰 걸림돌이죠. 새로 들어올 후보로 꼽히는 거물급 운용사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지스가 쥐고 있는 지분을 얼마나 조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여기서 안 끝나고 정치권까지 참전했잖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LP 75%가 동의하면 지피를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고요. 네. 이게 통과되면 고양 스타필드 자산 이관 문제까지 줄줄이 엮이면서 기관들 파워게임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운용사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참 공모주나 센터필드나 결국 다 이미 있는 파일을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네요. 근데 아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을 1조 원어치 구워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해양관광단지 개발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아, 미래셋 자산운용 얘기군요. 최창훈 대표이사 부회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계약도 맺었던데 이건 금융자본이 단순히 남의 건물 사는 걸 넘어서 아예 공간을 창조하는 디벨로퍼로 진화한 사례입니다. 스케일이 진짜 미쳤습니다. 전남 여수 정도에 무려 65만 평 규모로 1조 원을 투입해서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건데 호남권 최초로 글로벌 5성급 호텔인 JW 메리어트가 들어오잖아요. 설계나 인테리어 라인업도 화려하죠. 두바이 랜드마크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니켄세케이까지 파트너로 참여하더라고요. 맞아요. 금융사가 무슨 호텔 하나 달랑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261객실 호텔에다가 국제 행사 치를 수 있는 마이스 수요 다 흡수하고 인근 27홀 골프장까지 연계하잖아요. 이 정도면 지역 경제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의 섬에 글로벌 인프라를 깔아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폭발시키는 전략이에요.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결국 그 지역 땅의 가치 자체가 커지는 아주 정교한 투자 모델인 거죠. 피를 말리고 있는데 거대 자본은 1조 원을 던져놓고 아예 지도를 바꾸면서 미래의 수익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니 자본의 무게감이 이렇게 다릅니다. 독자님들도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다음엔 또 어떤 지형을 바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공모주 증거금 논란부터 여수 해영관광단지 개발까지의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분 45초.